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위기의식이 없어야 다음 대선 얘기만 하고 있나요? 주권자의 투표권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진상조사와 용의자입니다. 시사아저씨 문답과 함께하는 24년 10월 세 번째 수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도 하루 일찍 시작합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저와 건조 에디터는 대충 뭐 했는지 서로 알아가지고 집회 때 집회에 있었고요. 네. 여의도에 있었고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도 드렸고요. 제가 광선검을 구매했다 어쩌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히어로즈 응원봉을 가진 분을 그날 나와 있던 200만으로 추산되는 시민 중에 딱 한 분 만났습니다. 광선검은 꽤 있었어요. 저도 네. 봤습니다. 제다이들처럼 인사하고 다녔죠. 광란에 칼춤을 추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럼요. 네. 시사 아저씨가 오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시민들 살아남은 걸 참 축하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직장도 잃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고. 정말요. 물론 시사 아저씨 심각한 감기에 걸려 있긴 하지만. 직장은 없어요, 나는. 네, 그렇죠. 네. 애초에 없어요, 직장이. 네. 근데 무직자라고 하기엔 테크니컬리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네. 무직자예요. 뭐 12월 4일 날 뭐 했습니까? 탄핵의 날. 그날 이제 조금 아는데 제가 그날 뭐 하셨는지. 14일. 네, 14일 죄송합니다. 네. 그날 뭐 떠들고 음. 집에 갔죠. 네. 탄핵 표결할 때 생방송을 하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막 떠들고 네. 스튜디오에 계셨군요. 네. 뭐 한 3시간 있더라고요. 그 골방에서 떠들고 집에 갔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워요. 시사방송 일은 짜증나는 게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과 함께할 타이밍을 늘 놓칩니다. 보통은 선거. 20대 때 생각하면 선거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지켜보는 게 제맛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제가 혼자 살던 제 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으면서 선거 보는 게 낙이었거든요. 20대 때는. 저는 그걸 포기를 못해서 지금도 안 하는 편입니다. 선거날이나 중요한 날 방송하는 걸. 특별 방송 같은 거 이번에 포기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차라리 내가 집회에 나가 있고 말지. 그래서 네. 집회에 나가서 라이브 방송을 해야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정말 뭐요? 삐질 테야. 라이브 방송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랩을 해라, 얘기를. 이거요? 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저희가 6명이었는데 보니까 아일릿 뭐 하나 있었고요. 시아준수 하나 되게 다양하네요, 세대가. 있었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우리 사무실에 제가 한 6년 전에 산 네. 마인크래프트 횃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는. 그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누가 들고 있는 걸. 그것도 들고 나갈까 하다가 새로 나온 히어로즈 응원봉 LED 8가지 색깔의 응원봉을 들고 나갔다.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시사씨는 그냥 떠들다 왔지만. 떠들었죠. 네. 이 얘기만. 모든 진영의 모든 시사방송에서 다음 대선 전망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국민 주권을 아예 빼앗길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이 지나간 지가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열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주권자 혹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이 좀 엄중하게 되는 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로 범인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바이네이처 QBN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꼭 풀어요. XSFM입니다. 어렵진 않을까? 늦은 건 아닐까? 적지 않은 나이, 고민되는 배움의 길.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문가로의 첫 발을 함께하세요. 2024년 12월 1일 2025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내란을 피한 건 아니지만 QBN이 한동안 행사를 못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어딘가에 관련이 있으셨던 건지, 저희 회사에 광고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인지. 걱정입니다.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실로 오랜만에 프로모션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또 오랜만에 온 만큼 강력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2개월분을 구입을 하면 1개월 무료분을 드립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황홀해지는 맛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사르락토, 엑세스몰의 터줏대감, 관절 건강의 구원자, 관절 건강엔 MSM, 국내 최초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 사용한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까지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대체 언제 행사를 할까 기다리셨던 QBN 팬들은 한 개 더 증정을 받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팔리는 모든 물건들 다 1개월 무료입니다. 제가 그 집회 날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의도역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계셨던 중년의 남성 무리께서 한 5분 내내 계속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야,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이제 행정력이 필요하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이 이렇게 막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래서 탄핵이 이제 가결은 됐으니까 그럼 그런 비용은 안 될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뒤로 기분이 좋아서 술을 왕창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썼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시민들이 네. 축제에 돈을 쓰고 있었다고 그날 그럼요. 밤에. 돈을 쓰고 싶으신 기분이 들다면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네. 기왕이면 몸에 좋은데 쓰시는 게 좋잖아요. 네, 유산균과 관절 건강과 면역 밸런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또 이제 헌재 앞에 나가시려면 관절이 이제 튼튼하셔야 됩니다. 네. 기분 좋게 소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엑세스몰과 함께요. 엑세스몰에서 QBN 행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당. 이번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제가 하던 얘기인데 여당도 대통령도 박근혜 정권 출범 시기보다 상태가 나쁩니다. 상태가 나쁘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질이 떨어졌다라는 건가요? 네, 그겁니다. 윤석열은 제가 당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경선 승리 직후부터 네. 그때부터 이미 박근혜가 갖췄던 탄핵 요건을 모두 들킨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냥 임기를 수행했죠. 그리고 박근혜와 달리 비선을 숨기려 하지 않고 겉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하지 않았던 난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도에 새누리당은 탄핵 가결이 된 다음에 사과 메시지를 내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즘 그 짤 많이 떠올리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죠. 네.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저희가 잘못했다 하고 다니는 거. 황골 탈퇴하겠다는 메시지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실제로 이름 바꾸고. 그리고 헌재에 대한 메시지도 심판 절차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임해달라. 벌을 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당은 탄핵을 반대합니다. 임기 내내 윤석열이 보여준 태도에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사과하면 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면 진다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여당이나 대통령이면 어떨까 머리를 굴려보면 그 선택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선시킨 대통령 2명이 연속으로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전국 선거를 다 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 탄핵당에 마땅하다, 황골 탈퇴 또 하겠다라고 속이면 속이고 숙이면 전국 선거 연패 기간이 지난번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든 다선 중진들은 늙어 죽어요. 다음번에 당선될 때 되면. 이해는 갑니다.
여당의 미래를 예측해 주십시오. 근데 또 국민의힘 지역구가 지금 90석이잖아요. 네. 그중 수도권이 17석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데이터 센트럴을 하고 결과를 봤지만 장숫자를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있나요? PKTK 합하면 59석. 네.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구나. 처음에 저희 잘 모르는 이제 또래 친구들은 아니 이렇게 사과 안 하면 오히려 더 수도권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 진짜 영남만으로 다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저게 더 불리한 선택 아닌가? 이런 그래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중도 보수 언론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냥 TKPK만 살아남은 거다라고 보는 단순한 해석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갈 텐데. 네. 네.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다 하던 얘기긴 한데 영남 자민련이 될 것이다. 근데 영남 자민련은 크잖아요. 충청 자민련과 다르게.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요 이 사람들 지금. 여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정신도 없는 게, 그러니까 권력을 잃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가 너무 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포비아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는 그날 직전에 의원총회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의원총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광화문 집회 현장의 현장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의원 생중계로요. 힘내려고. 뭐 힘내려고일까요? 세뇌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세뇌를 위해서. 바깥에 우리 편이 저렇게 많은데 너네가 지금 찬성 찍게 돼 있냐? 찬성만 찍어봐라. 너 어떻게 되나? 저기 가서 어떻게 되냐? 네, 혼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보고, 그리고 찬성 찍는 배신자는 뭐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쭉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심 야 이거를 막아내면, 탄핵되는 걸 막아내면 윤석열 정권 뭐 천년만년 간다. 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확신도 없어요. 네.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또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버틸 때까지는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우리는 막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탄핵이 당론도 반대잖아요. 당론도 탄핵 반대잖아요. 근데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당론을 위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녀석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징계를 내리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한동훈이는 내쫓고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서 물병으로 때리고. 네, 그렇게 가면서 당권을 장악을 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런 계산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권을 놓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인 거고. 지금 박근혜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반성도 하고 뭐 분당도 하고 뭐 다른 대권 주자로 갈아타서 한번 뭐 시도를 해보려고도 하고 반기문이 있었으니까 그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망하기만 한 거거든요. 망하기만 하고 문재인 정권 뭐 이렇게 5년 해봤더니 우리는 보수 괴멸될 뻔했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잃는 것은 절대로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밖에서 권력을 잃는 거는 지금 거의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잘못했다 모드로 갔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 거듭나자 이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정권 재창출을 하든 못하든 간에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듭나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거듭나자라고 하는 거는 당장 뭘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를 새로, 물론 지금도 비대위가 되겠지만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대통령과 손절하고. 네, 뭐 꾸리고 뭐 그거 다 좋아요 이제. 근데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안 거듭나는 게 영남 자민련이라면서요. 거듭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는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거는 지금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른정당이 꿈꾸던 로망이 있습니다. 일정 중도 보수를 외부에서 수혈하여 네. 지금 우리가 탈당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표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호남, 충청, PK, TK, 강원에 모두 국회의원이 있는 보수정당. 뭐 전국 보수 정당. 예. 그렇게 가는 걸 꿈꾸면서 그렇게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사람을 바꾸자고 할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이 해봤어요. 사람을 바꾸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경원 어떻게 되겠어요? 뭐 권성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홍준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2번 다 반대했던 다선들은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처지에 대입을 해보면은 앞으로의 일들이 그려지는 거죠. 아, 이게 분명히 탄핵은 못 막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아, 탄핵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자체는 못 막을 것 같은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탈표가 어쨌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탄핵이 됐으니까는 탄핵을 한 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국면이 돼서 내전이 불가피할 거고. 그렇죠. 내전이 불가피하면은 그럼 탄핵을 한 게 잘했다는 쪽과 탄핵을 한 게 잘못했다는 쪽이 서로 한쪽을 밀어낼 때까지 싸울 것인데. 그렇죠. 어느 쪽이 이기는 게 우리한테 그러면 득인가? 나는 탄핵에 어쨌든 반대하는 쪽에 지금 서 있는데. 그렇죠. 평균에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이겨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 입장은. 아, 그러니까 세력이 좀 약해 보이고 앞으로 패배할 게 뻔해서 그렇지. 그쪽이 앙시행 레짐이군요. 이 정당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제 수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극우 정당으로 살고 뭐 영남 자민련이 되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 부차적인 문제가 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들이 우선 살아야죠. 그렇죠. 쇄신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고 하면은 자기가 쇄신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살아야죠. 오늘만 사는 거군요, 일단. 그렇죠. 일단 사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만약에 하고 싶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한동훈을 저렇게 내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시 정권을 왜 저렇게 정권 이양을 받으려고 하느냐. 뭐 탄핵을 해야지. 또는 검사티를 못 벗어가지고 주변 사람도 설득을 못하지 않느냐. 또는 뭐 한동훈이라고 뭐 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적어도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한동훈의 어떤 발언, 행보, 뭐 이런 뭐 액션 이런 거는 워낙 국민의힘에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정상인에 가까웠거든요. 상대적으로. 조선일보가 앞으로 이미지 세탁을 해주고 싶으면 한동훈은 아직 그게 가능한 캐릭터였고 그날 하루에 12월 3일 새벽에 밤의 리액션 한 가지만으로도 한동훈은 포장이 얼마든지 더 예쁘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했던 실수는 보수 언론은 무조건 못 본 척 해줄 거였거든요. 남아있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건 대선 주자인데 지금 있는 다선 의원들 오래된 정치인들 가지고 대권 다시 못 잡을 거라는 거는 보수 언론도 알고 자기들도 알고 지지자들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그 선전하는 대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이다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어쨌든 간에 일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됐든 간에 해제하는데 일조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수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입장까지는 어쨌든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다소간의 투닥거림이 있더라도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가는 것까지는 용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제 용인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흐름은 거의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총회에 문을 닫고 앉아있던 다선들이 생각했을 때 혹은 TK의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거나 그를 대선 주자로 만들거나 그에게 당권을 오랫동안 쥐어주면 어차피 나한테 다음 공천은 없다 정도의 계산이 지금 유일한 계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보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누구를 예를 들면 내세울 것이냐. 아까 뭐 대선 얘기를 이제 이건 대선 얘기라기보다는 계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네. 누구를 얘기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누구를 얘기해도 우리 명태균 씨하고 뭐 이게 저기 명태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가 또 있죠. 팀 내란 올스타들이 있고 잡혀갈 네. 사람들 그리고 팀 명태균 올스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가 내가 그게 아닌 척하고 요즘 긁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은 또 모르니까. 필터 2개가 일단 있는데. 네. 예, 그 중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갖고 뭐 해볼 것도 아니고. 그럼 안 걸리는 세 사람,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중에 누군데? 그렇다고 안철수를 뭐 자기들이 뭐 이제 와서 뭐 예뻐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1인 정당입니다. 남은 인생 영원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친윤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히든 카드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원희룡이거든요. 근데 원희룡이라고 뭐 얘기할 게 없습니까? 와, 진짜 잊고 있었네요. 원희룡의 존재. 네.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 흥행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모아놓고 하면 흥행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고 하면은 한동훈을 핍박할 이유는 없는 건데. 그죠. 선택지가 그 논리를 전제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을 살려뒀다가는 지금 이 당권을 그대로 쥐게 놔뒀다가는 이게 무슨 쇄신론이나 이렇게 가서 자기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이런 게 너무 커진다 이런 계산이 한쪽에 서 있다고 밖에는 이제 해석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큰 뭐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 보수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과 연동해 가지고 지금 전략을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당도 없고 정권도 없고 그냥 지금 자기 생존만 딱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거예요? 들어 윤상현 의원이 계속 말하던 대로 네. 당이 걱정이다. 당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기서 뿔 달린 이재명이 당선되면 당이 죽으니까. 근데 당을 살리고 싶으면 현재의 59석 PK/TK의 의석은 지켜지거나 아주 조금만 줄어들 테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물갈이 돼도 돼요. 그럼 당이 살아남으려면 지켜야 되는 건 뭐죠? 수도권의 의석이잖아요. 그죠. 수도권과 강원 충청의 의석이잖아요. 충청도의 의석 다 날아갔습니다만. 걔네들을 지키고 싶으면 한동훈을 살렸어야죠. 혹은 좀 더 개혁적이거나 좀 더 민주공화정을 수호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고 그들을 내쫓겠다는 건 결국은 PKTK만 살고 바깥에 있는 분들은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닌 거고 근데 뭘 살리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은 건 본인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사실 PK도 건질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대로 가면은. 근데 지난번 총선 나왔을 때 이미 예견된 거였어요. 지금 80대 인구가 투표권을 잃으시고 소천하시면 네. 이제 부산의 대부분 지역구에서 났던 5%의 차이가 3%, 2%로 줄어든다. 그러면 한두 가지 이슈만으로 얼마든지 뒤집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방선거에서 대승에 대승을 했던 2018년 부산도 싹쓸이 했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대단한 이슈 없었습니다. 남북 훈풍으로 부산까지 뒤집었거든요. 부산은 여전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당 살리자고 부산의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내쫓은 건 자기도 죽는 길이라고 전 해석하고 여당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저는 12월 7일과 12월 14일 사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당론의 반대 의사. 투표를 해야 된다. 탄핵의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들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7일 투표에 세 사람 참여한 사람은 다 이해됩니다. 네. 예. 안철수는 정말 최강 외톨이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겠고. 네. 사진도 남겼고 인증했고. 예. 왜냐면 안철수는 자기 개파는 공천받은 사람 지난 총선에 호남밖에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있을 때 새정치연합에서 밀려날 때보다 모든 게 더 나쁘니까 안철수는 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였던 김혜지 김상욱이 있었고 그 젊은 보수 뭐 공천한다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나쁘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신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공천받은 후보들 보고 있으면 네. 실제로 당내 역학 관계도 모르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두 사람쯤 됐던 겁니다. 김혜지 김상욱. 근데 그럼 이해 안 되는 건
선배들이 진짜로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뭐 초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3년 후에 이 중에 누구의 공천권에 휘둘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 중에 누군가가 당권을 잡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3년 후를 걱정해서 부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몰래 조용히 찬성하면 되지 왜 미리 찬성한다고 말하지? 어떤 협상을 하고 싶었나? 당 지도부나 당의 선배들하고? 그리고 기권 셋이랑 무효 8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 찍은 사람, 가 쓰고 부 쓴 사람. 그 3이랑 8을 합하면은 이탈표는 12표가 아닙니다. 23표입니다. 잔뜩 겁을 줬다는데 문을 닫아놓고 왜 이탈표가 더 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아까 좀 더 아까 이제 이미 해설해 주셨던, 그러면 절대로 탄핵을 막고 싶어 했던 권성동은 왜 표결 참여를 자율에 맡겼나? 표결 참여하면 탄핵될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만 살려고? 이 정도가 지금 제가 이 정당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면적인 게 있잖아요, 늘. 우리가. 사실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있고 욕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 표결 불참한 거에 대해서 계란 던지고 뭐 네. 화환 보내고 이러니까요. 네, 동네 가도 욕을 네. 먹고 광화문에서 응원하는데 왜? 네? 그 광화문은 광화문이고 예. 울산 남구에 가면 그 광화문에 집회 참석하는 분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슈 민감도라는 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분석하는 상식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의 욕을 먹으니까. 그리고 윤석열로 제가 이건 어디 가서나 그 시기에 말씀드린 건데 네. 윤석열로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거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이미 그 시점에는 다 동의한 거예요. 거의 내심으로는 이거 끝까지 못 간다. 끝까지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질서 있는 퇴진이니 뭐니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틀어막았지만 표결 불참으로 틀어막았지만 이거 한 번 더 할 거냐. 한 번도 못 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때도. 네. 못 한다 이고 표결에 들어가면 어쨌든 이탈표는 나온다. 이것도 이제 합의된 바예요. 다만 이게 탄핵소추안에 찬성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한동훈이 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역시 한동훈 얘기가 먹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찬성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표결할 때 그 직전에 의원총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득 논리가 기묘해요. 당론은 반대이다. 당론은 반대인데. 네, 당론은 반대인데 찬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 거의 막 이 한동훈계까지 범 한동훈계 다 치면 한 20명 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여튼 찬성 찍고 싶은 사람들이 한 20명 넘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설득 논리가 이렇습니다. 당론은 반대인데 하여튼 여기서 반대라는 것은 찬성 안 찍는 게 반대다. 네. 그러니까 무슨 논리야? 정 찬성을 찍고 싶으면은 논리 없잖아. 네. 그렇죠. 기권이나 무효를 만들어라. 그림을 그려라. 그게 설득 논리예요. 그 의원총회에서. 여기서 이미 글러먹었어요. 아니 찬성만 안 하면 된다. 아니 그 뒤에도 그 가결 난 다음에도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자신들이 최근에 보여준 공산당 같은 조선노동당 같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일어나 멋지셨어. 자 비판하라. 너 아니, 누구 그게- 찍었냐? 근데 그런 분위기의 정당이 왜 자유에 맡겨요?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 찬성만 하지 마라가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걸 들을 의원총회에서. 리가 없잖아. 예? 들을 아니, 리가 들었죠. 없잖아. 그래서. 아, 들은 거죠. 들어서 이제 들어서. 무효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왜 가라고 쓴 다음에 왕점을 왜 찍습니까? 그렇죠. 개 큰 왕점을 찍어놨잖아요. 그 사람은 찬성을 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가라고 쓴 다음에 굳이 왕점을 찍어서 무효를 만들었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당론을 그래서 거의 지킨 거죠. 그렇죠. 용서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럼 누구를 위한 그림인 거예요? 어쨌든 찬성만 엄청 많이 나오게 하지 마라라는 거는. 그게 이제 찬성이 많이 나오면 한동훈이 논한다. 한동훈의 위력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찬성이 안 나오면 한동훈이 망신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망신을 당한 거죠 지금 한동훈이. 아 눈치 보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있다는 걸 가라고 보여준다. 적어야 네.
그리고 가라고 적는 건 저당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공화정을 지킨다기보다 한동훈 편이네가 색출되는 것이다. 그 탄핵 소추안 이제 표결하기 직전에 의원총회 분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성동도 그렇고 권성동이 전화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은 못 막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탈표가 나온다. 그리고 자기들이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셈을 해봤더니 이게 9표 정도가 나올 것 같았다는 거예요. 찬성표가. 네. 원래는 막 20표씩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거기서 막 세뇌도 시키고 별짓 다 했더니 한 9표까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된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한 2표 정도 설득하면 심지어는 부결도 시킬 수 있겠다. 근데 자기들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9표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가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진도 뭐 8이니까. 가결은 되는데 9표 정도로 막으면은 한동훈은 좀 망신이다. 왜냐하면 친한계가 20명 정도 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어요. 그렇죠. 날 따르는 사람이 20명 정도 돼. 근데 찬성이 9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동훈은 뭐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배신당하고. 바보잖아요. 그쵸? 바보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어요. 숫자를 제대로 못 셌다. 네, 널 따르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너의 리더십은 고작 그런 거야. 그래서 너를 밀어내는 거에 있어서도 그만큼 부담은 없지. 이거예요. 그 당시 꿈꿨을 때. 밀어냈을 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랑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그건 이미 관심사가 네. 아니에요.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12표가 나왔잖아요. 찬성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9표가 나와야 되는데 왜 12표가 나오냐. 그러면 3표 배신자는 누구냐. 3명 누구야? 그래서 화를. 유영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거든요. 네. 잘 보면 뭐에 화를 내고 있냐면 왜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가 다르냐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군요. 네. 그들이 분노한 건. 왜 앞에서는 찬성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찬성을 실제로는 찍었냐. 난 널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총회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일어나서 한 명씩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찬성 찍었냐. 9명은 원래 찬성 제가 찍을게요라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래 확인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3명 누구냐. 이거를 찾아내고 싶었던 거고. 전부 눈 감아. 네. 3명 누구냐. 요거를 찾아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논리로 가냐면 이 3명이 만약에 원래 찬성 안 찍어야 되는데 찍은 거면 누구 때문에 찍은 거냐. 한동훈 때문에 찍은 거 아니냐. 한동훈이 뒤에서 작업해갖고 3명을 더 추가로 만든 거 아니냐. 그들의 질문의 진의는 총알을 한 진의는 한동훈 편인데 숨기고 있는 놈 나와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나고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졌던 거는 한동훈이 작업을 한 거니까 한동훈을 데려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누가 데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도 안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한동훈의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도 저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고등학교 교실 같은 상황이. 네, 그러니까 한동훈 편으로 색출당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네,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난리가 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한동훈이 오는데 한동훈이 와서 이제 내가 혼자 다 상대할 거야. 이러고서는 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은 됐어야 됐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윤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는 왜 뒤에서 작업을 했냐 뭐 이런 거예요. 뭐라고 근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대표는 왜 의원들의 다수 의사가 당론이 반대인데 너는 왜 밖에서 찬성을 하고 다니냐. 이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찬성이라고 하고 다니냐. 근데 이 배우 논리는 너는 왜 작업을 하냐 이거잖아요. 뒤에서. 왜 등 뒤에서 기스 내고 다녔냐 몰래. 그렇죠. 넌 뒤에서 왜 찬성 작업을 하고 다니냐. 우리 네. 의원총회는 반대 입장인데 너는 왜 뒤에서 왜 우리 의사 관계없이 찬성 작업을 하고 네. 다녀. 유영아 의원 페북에 따르면 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쥐새끼 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른 것처럼 해놓고 그죠. 그렇게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 라고 감춰질 줄 알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뒤에 작업하고 다녀? 이랬더니 한동훈이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럴 때는 약간 정서적으로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깐죽이라고 하죠. 첫째, 네. 나는 당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대표로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찬성 입장을 얘기한 것은. 당신들과의 의견 별개로 개인의 입장이다. 나는 당대표인데 개인의 입장 얘기하면 안 되냐? 장관 때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의 입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언제 당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러면서. 둘째, 짠다. 둘째,
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계엄 내가 했냐 계엄? 내가 계엄을 선포했냐?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하고 거짓말한 거 들키고도 당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내가 투표했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공천도 안 줘놓고서 제가 국회의원입니까? 나는 네. 개인 입장에서 당대표로서 개인 입장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 표결은 의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지 않냐. 이건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내가 투표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쏴붙이는 걸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친윤들이 이제 그 이성을 잃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물병 던지고 울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울어요 진짜.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또 다른 친윤들은 이건 좀 오바 아닌가? 이거 울고 그렇죠. 이러는 거 보면서 이거 너무 오바 아닌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난장판이었던 얘기군요. 여튼 이렇게 되니까 이 친한들도 야 이거는 뭐 분위기가 무시무시하고 이미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성이 원래 9표가 나와야 되는데 12표가 나온 시점에 쫄아 있으니까 저 최고위원 사퇴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한동훈 지도부가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제 장동혁 의원은 언제 발 뺄까 라는 생각을 지난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건 언론에 숨기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한계에서 이탈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긴 했습니다. 네. 왜냐면 장동혁 씨는 계속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한동훈이 나는 뭐 친한계 입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동훈이 대표로서 뭔가 아우르는 맛도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이 친윤하고 뭔가 이 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쵸? 뭐 다른 계산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야 길게 갈 것 같은데 한동훈 날아갈 때 나도 같이 날아가면 이게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도저히 길게 갈 것 같지가 않고 더군다나 한동훈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검사 티를 못 벗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이것도 최소한 친한계랑 얘기해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결론 내리고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그 개파가 모였으면 기자들이 알기 때문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혼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 혼자 하고 그 이전에는 탄핵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탄핵 반대 입장이다가 내가 무슨 첩보를 들었는데 정치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체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어느 날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편들이랑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공유하면서 그래서 난 오늘 판단을 바꿀 것이다.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무슨 전략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기 편이랑.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손발을 맞출 수가 있나? 개파들이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을 때 그때 알아요. 네. 그럼 개파는 안 커지고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랬어? 그러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네.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 윤석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이. 2010년대 이후에 대선 주자, 대선 잠룡으로 한때 각광받았던 안철수나 최재형 같은 인물들이 그 전철을 다 보여줬거든요. 이낙연도 마찬가지. 저 사람 입장은 막판에 알 수 있다. 저한테도 말 안 해요. 모두가 다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실이고. 그러면 개파는 금방 줄어들어요. 처음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제일 먼저 줄 섰던 사람이 지금은 사라진 조혜진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시작부터 계속 불평했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라면서. 먼저 줄 선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결속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탄핵소추안 표결 전후의 의원총회를 보면 뭐 윤석열을 지키고 뭐 탄핵을 부결시키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탄핵이 가결됐을 때 한동훈을 어떻게 밀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조금 더 친윤 입장에서는 실질적이었던 게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이 맥락을 보면 좀 그런 의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정서적 일관성으로 여의도에 있던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실제로 무엇에 무게를 두고 있길래 민심에 저렇게 반하는 선택을 하지? 당이 살려고 이재명이 싫어서 혹은 정말로 북한이 무서워서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그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일단 처음으로 설명을 했고 자기가 다음번에 사는 거다. TK, PK에서. 그랬으면 그걸 밀어낼 사람으로 한동훈이 눈에 띄었고 그러면 실제로 싫은 건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시민들도 아니고 한동훈인 한동훈이다.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밉죠. 네, 예, 이재명은 미운데. 이재명은 네. 무섭고 한동훈은 미워요. 밉고. 예. 그러면 탄핵 정국에서 국회의원들 이제 여당 원내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핵심은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한동훈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한동훈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내나 보자. 이러면 세계관이 완전히 뒤틀려 있죠. 바깥에 있는 시민들하고는. 그죠. 그래서 저관여 중도층은 짐작이 안 가는 거죠. 예,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민주공화정을 지킬 거야 말 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아니 저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한동훈이 너무 미워요? 라고 말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광고를 듣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강력한 증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한 얘기만 짧게 하고 가죠. 네. 요즘 단어 선점을 언론들이 열심히 한다고 건조가 지적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새로운 단어를 하나 선점하기로 했습니다. 뭔가요? 처음에는 제가 윤석열의 난을 공식 명칭으로 해보자. 황광적의 난처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난이라고 윤석열만 넣는 건 아, 피시하지 못해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 네. 사람이 있는데 왜 빼요?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의 난으로 하자 우리 회사는. 음. 일단 이런 결론을 냈다. 네. 망이 망소이의 난처럼. 아니 그쪽은 뭐 원하는 게 정의로웠고 아무튼. 네, 오늘 한국경제는 고구려 검찰 낮에 동맹 경공수처 이런 거 썼더라고요. 그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볼게. 네. 김건희 윤석열의 난이 성공했을 때 단기 장기적으로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저는 군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포칼립스를 좀 상상해보는 일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지금은 최종 실패에 가까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기 검찰과 경찰이 병력의 수장들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면 권력의 수레바퀴는 진짜로 누구를 향해 갔을까? 국민주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쿠데타는 말이에요. 이번에 있었던 신일 쿠데타 포함해서 왕이 하거나 아니면 왕을 등에 업은 무속인이 하거나 아니면 군인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나?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해서 태평성대가 열릴 거라는 믿음이 저는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재도 지지율 계속 조사한다고? 이번에 지금 직무정지되는 바람에 윤석열의 지지율 조사가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지지율 조사를 신수현 소장하고 내일 저 분석할 건데 네. 지지율이 윤석열이 계속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만약에 뭐 최대한 뭐 최악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뭐 부정선거를 좀 했다 치죠. 다음번 대선에. 그래도 김건희가 단성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때는 그때 가서 너무 변수가 많긴 합니다만. 정말로 이번 계엄이 전두환 시나리오를 베낀 예전에 시작 우리가 얘기했던 2016년 기무사 문건을 그걸 베껴온 거라면 승자는 정보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이 아닐까? 제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논리는. 직접적인 무력을 쥔 게 없는 검찰이 리터럴리 독재를 어떻게 지탱하지? 언론과 검찰의 지금 해오던 20년간 해오던 그 플레이만으로 독재를 지킨다고? 조력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예. 네. 그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죠. 네.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도 조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과 곧 붙들려 갈 사람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야 수사가 순조로울 것 같거든요. 너 실제로 뭐 하려고 그랬어?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의지를 여인영이 말했는데 그게 김용현이 말한 것과 다르고 그게 윤석열이 말한 것과 다르고 그러면 정권을 앞으로 누가 차지할 것에 대한 떡고물까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란이 성공한 그 순간부터. 마치 계엄사령관을 잡아들이겠다고 명령하기 전까지 전두환 장군은 자기가 정치에 절대 관심이 없다고 바깥에 말하고 다니던 것처럼 이 군인들도 딴맘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근거는 부족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윤석열 독재 체제니까는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긴 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군이 과거 같은 군부 독재나 이런 코스로 들어가기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어떤 장악력을 통해서 윤석열이 뭐 이 권력을 쥐고 갔을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엄에 의한 통치를 계속 지속하는 한 장기적으로는 군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득을 얻는 가능성이 훨씬 이제 큰 상황이 됐을 거고 그랬으면은 이제 군부 독재로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한국의 위상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한국의 위상은 없어지고 우리가 군부 독재의 그런 슬픔을 안고 있었던 뭐 그런 나라들처럼 다시 60대 되는 이상의 거죠. 한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이 잘 아는 아버지 마르코스 시대의 필리핀 같은 형태를 어느 정도 취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할 내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면서 충암파를 왜 소중히 굴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전두환은 하나회에서 등장합니다. 네. 몰래 키운 군내 사조직에서 근데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군내 사조직이 크면 군이 바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할 거니까 몰래 키운 사조직 안에 우두머리가 자기여야 돼요. 충암파를 공들여 키운 의미를 저는 거기서 이해를 했습니다. 군을 조직하는데 인맥이 필요하고 그 인맥의 수장이 내가 되지 않으면 좀 불안하다. 그렇게 안 하면 기껏 계엄에 성공해도 기브앤테이크가 안 된다. 네. 제가 지금까지 본 충암파의 의미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디자인도 본인 아니면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건 반대로 군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적인 계산까지 하지 않았으면은 계엄을 하랍신다 이러고 그냥 다들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쳐 모여하고 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경찰이 열심히 캐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네. 모티베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느냐 이 사람들에게 특히나 정보방첩사의 경우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위험한 반역을 저지르면서 얻을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볼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한 조각 야망은 갖고 있었겠죠.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계엄이라는 그 체제 속으로 들어갔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네. 군 내에서 야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계엄 체제 하에서 예를 들면 2차, 3차 쿠데타가 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는 진짜 쿠데타죠. 그런 게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쿠데타의 대상이 윤석열일지 아니면 뭐 윤석열 이후에 어떤 독재자였을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만행으로 인해서 어떤 민주공화정의 그 코스에 있었던 이 한국이 그게 아닌 코스로 들어가는 사건이 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민주공화정이 아닌 코스로 들어갔으면은 독재를 하는 사람과 그 독재를 없는 사람의 나라인 거죠, 이제. 그럴 뻔했단 얘기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김건희 윤석열의 난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보건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 약선시기 지도사 등 전문가로 성장하는 당신을 만나보세요.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Big Green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빅그린 1년여간 아낌없이 머리를 감아주신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 품목 5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시사일 씨 샴푸 집에 남아 있습니까?
샴푸요? 네. 몰라요? 있겠죠. 네. 허허. 아. 없나? 다음번에 챙겨드리죠. 샴푸는 언제나 뭐 많이 있어도 절대 뭐 남지 않는 용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낌없이 머리 감아주시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음. 맞는 말이 제가 파마를 하고 나서 머리를 좀 아껴서 감게 됐거든요. 아, 네. 갑자기 빠지는 수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 파마 올해 때문에. 파마 여러 번 하더라고. 네. 그래 한 번 했어요. 그런가? 너 파리 네. 올림픽 때 기억 안 나? 그건 염색이에요. 그러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시술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는 척해서 미안합니다. 아. 그래서 아껴서 감다 보니까 이제 샴푸가 또 중요해졌는데 네. 붓그린 거 쓰면 아낌없이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전품목 50%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요. 샴푸 1000ml 2개 이상 구매하신 고객께는 프리미엄 바이옴 앰플팩 60ml를 증정해드리는데요. 앰플은 비싸요. 샴푸보다 보통. 정상가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짜리를 무료 증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는 12월 2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10여 년간의 노하우가 응집된 자연 유래 성분 샴푸, 고급 호텔 어메니티에서나 볼 법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저 집에 놔두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임산부와 아기까지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있는 안정성, 친환경 포장으로 환경까지 고려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연말에는 빅그린을 선물로도 한번 줘보시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빅그린은 액세스몰에서 구하시는 게 가장 싼 편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일정 맞추느라 혹은 시절이 하수상하여 지금 그 알실이 하루 빨라지고 있습니다. 몇 주째. 자, 김건희와 윤석열의 난이 실패한 뒤에는 지금이죠. 최종 승자가 누굴까? 저는 전광훈의 손을 들어줍니다. 갑자기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중도, 진보, 보수를 나눠서 싸움할 때 싸움의 전선을 긋는 가장 강력한 디자이너가 개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풍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개신교고 소수자 혐오를 했을 때 이익을 제일 크게 얻는 것도 개신교입니다. 펜코겠습니까? 개신교입니다. 펜코가 뭔 돈을 벌어요? 혐오를 해가지고. 거긴 즐겁긴 하지. 거긴 자해에 가깝죠. 예. 이 전선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국회 앞 시민들 중에 다수를 차지했어요. 여성, 노동자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시민,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싸움의 구도를 알 수 있었어요. 깃발만 보면 퀴퍼였죠. 예. 그러니까 의사당 밖의 집회 장소에서는 민주당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서포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껍데기만 남은 숙주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연봉 기억해 보시면 김기현 대표는 윤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대표직을 관두자마자 사람들이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는데 그렇죠. 예. 저도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기억해냈습니다. 이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해서 해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전광훈하고 절연해야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하고 행사에서 뭐 쉰소리 하다가 최고위원 관둔 사건 있고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다가 즉 전광훈 편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서 상임 고문에서 해촉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김기현 체제에서 윤심을 업은 당대표 체제에서 올해 총선에서 전광훈 세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흔적은 물론 없긴 합니다. 제가 그걸 걱정한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대신에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자유통일당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총장 석동현 원래 주진우 의원 가 있는 해운대 지역구를 받는다는 설이 유력했는데 자유통일당으로 가서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단 들어간다고 떴죠. 여전히 윤석열과의 관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광훈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비례 2번을 받았던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정말로 쪽수가 필요할 때 기억해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전광훈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무더기 입당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광화문 집회 보시면은요. 광화문 집회 못 보셨죠? 기분 나쁠까봐 못 보셨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의도 집회는 민주당의 지지자를 대표해주지 않는다고요. 네. 개신교 때문에 탄압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정의일까?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광화문 집회는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징하지 않아요. 코인 투자자, 부동산 부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아닙니다. 시골에서
셔틀 타고 대절에서 온 서울 처마본 성조기를 들고 있는 어르신들 진짜 많았습니다. 거기 찬송가 부르고 헌금 걷고. 저한테는 광화문 집회 메이저는 사랑제일교회 같아 보였던 거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던데 언론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던 멀쩡한 로펌이 있었죠. 네 글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전광훈이 보내준 변호사가 김용현에게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새 변호사 이름이 이하상인데 개명 전에 이름이 이명규 변호사예요. 네. 이 사람은 자유통일당의 직전 이름이 국민혁명당이죠. 국민혁명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와우. 개신교 극우 아저씨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변호인으로서 큰 도움은 안 돼요. 정치적 소신을 말하느라 자기 고객을 지켜주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영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든 변호사죠. 굳이 말하자면. 이하상 변호사 사랑제일교회 관련 민형사 사건도 많이 담당했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전광훈 목사라 스스로를 부르는 전광훈은 우리가 이 변호사를 김용현 장관에게 보냈다라고 기자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윤석열이 온라인에서 정말 필요할 때 누군가가 정말 필요할 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명태균이 뒤에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누가 정말 필요할 때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전광훈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사는 그래요. 그러면 당만 국민의힘이었달까요? 우리 윤석열은? 황교안 시절에 극우 드라이브가 실패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 모양이다라고 사람들이 놀려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다시 도전할 거다. 보수는. 왜냐하면 다른 아젠다로 살아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찍이면 이찍이라고 말도 못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순간에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건 그리고 광화문을 내어주는 건 전광훈입니다. 향후에도 보수가 전광훈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전광훈 몸값 높아졌다. 탄핵 이후에. 계엄 실패 이후에. 일어나요? 네. 네. 동의하시나요? 전광훈에 대해 별 생각 없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어쨌든 기둥이고 주류는 뭐 국민의힘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근데 뭐 왜소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자기들이 아무리 뭐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하고 뭐 아무리 우겨대도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상당 기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랬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왜소화됐고 아주 안 좋은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무슨 뭡니까 자유통일당 아니지 뭐예요 그때 기독당 한국기독당 예. 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세력들도 있었지만 안 좋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홍준표 시대 황교안 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당의 색깔이나 당의 어떤 그 주장이나 이런 게 정통적인 보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그 헌법을 개정을 하자.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죠. 문재인 정권 초기라는 거는 박근혜 탄핵 이후로부터 얼마 안 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수 정당인 지금의 국민의힘인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을 그런 시기였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헌법 개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뭐 논의를 하는데 대뜸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캠페인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뭐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집권 세력이 개헌을 하자는데 그게 사회주의 개헌이다. 4년 연임제가요? 네, 새누리당과 다르게 자유한국당은 레드 컴플렉스에 풍덩 빠져 있는 당이었어요. 네, 공산주의다 그게. 그리고 황교안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황교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이슈 파이팅만 이제 쭉 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러한 기조에서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우연찮게 된 게 그건 어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실망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겹쳐져서 일어난 일이지. 소위 말하는 공정성 논란 이거하고 이제 겹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이준석의 대표 당선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 김종인 비대위의 그 이른바 이제 중도 확장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왜소화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랬군요. 네, 서진 정책과 세대 포위론을 들고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냥 레드 컴플렉스에 풍덩 빠진 경상도 당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또 이 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끼치려고 하고 했던 게 또 이 전광훈 씨를 위시한 뭐 이런 세력들이었던 거죠. 다른 조직을 막 하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서도 우회적으로는 이제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고 황교안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다.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고 좀 더 이제 분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도의 어떤 형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보수 정치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력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운명론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레드 컴플렉스 없이 기세등등하게 할 만한 떠들 만한 아젠다가 뭐가 있나 보수가. 네. 이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발 그런 걸 벗어던지자. 이분법적으로 구는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한 게 흔히 얘기하는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된다. 누구 빨갱이 딱지 붙이고 누구 빨갱이 딱지 붙이고 해서 낙인 찍기 놀이 하고 다니는 건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붙여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 원내는 오늘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장기적인 아젠다 세팅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오늘만 살아남다 보면 오늘만 써도 되는 특제, 진통제 같은 걸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찾으러 가면 언제나 고블린 상점에는 전광훈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당은 앞으로 그 짓을 또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대통령을 배출했잖아요. 향후 7, 8년 내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그 짓을 하다가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아까 계속 그랬구나 했던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시대에서 약간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좀 인식하는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딱 그냥 이준석 당 정도였었거든요. 네, 한 2020년대 20년쯤부터는 그랬었어요. 네. 그거랑 옛날에 뭐 종북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들 뭐 경상도 얘기 이 정도가 있었던 거고 뭐 감세 요 정도 그 정도의 의제가 뒤에 어딘가에 뭔가 어슴푸레하게 있고 앞에는 이준석 당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보수 기독교 세력의 해킹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럼 7, 8년 뒤에 뭔가 또 이런 고블린 상점에서의 의제들이 계속 구입하다가 뭔가 또 확장이 팍 돼가지고 다시 재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 또 다른 확장을 위시한 뭔가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가 될까가 전 좀 무섭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정권이고 네. 그 정권이 이제 건드리는 이제 그 정권 때문에 그 누가 이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 보수의 어떤 뭐 재정렬이랄까 아니면 무슨 뭐 확장이랄까 이런 게 보수 스스로의 어떤 혁신이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변수가 아니라 네. 그때의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 이준석이 할 때가.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마치 보수의 확장과 변화가 된 것처럼 이제 된 거잖아요. 그때.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뭐 잘못한 거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 세대의 어떤 뭐 박탈감을 만들게 했던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코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조국 전 장관 문제로부터 시작된 공정성 문제다. 이렇게 지금 프레이밍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주 젊은 30대 대표까지 배출했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갔던 거잖아요. 반대 전선을. 네. 근데 실제로 내부에 어떤 보수의 어떤 혁신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만 보수의 실제 혁신은 없었지만 하나의 큰 반대 전선을 만든 다음에 그 반대 전선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니까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옛날에 하던 구닥다리 같은 얘기는 상점에서 안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놀라웠던 얘기가 그런 걸로 이제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조짐이 오세훈 보궐선거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뭔가 자기들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준석 당선 전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이런 공정성 얘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중도 공략이 되겠다 싶으니까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자기가 태극기라고 주장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숨기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런 오세훈 예를 들면 지지 유세장 이런데 이제 취재를 하러 가면 기자가 네.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있는데 등에 이제 막 태극기 이런 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극기 부대냐 물어보잖아요. 아니다. 절대 나 태극기 부대 아니다. 난 그런 거 모른다. 난 그냥 여기 이게 하다가 여기 오세훈 후보가 이거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온 거다. 그리고 막 뭐 공정과 상식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닌 척 하기 시작하는 거죠.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그때 가서 뭘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또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 대선판이 또 어떻게 되고 뭐 누가 당선이 되고 뭐 거기서 어떤 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중요해질 수 있겠는데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뜬구름 얘기 같지만 말씀해주신 속에 있는 저들이 빠지고 있는 함정은 중도 외연 확장을 2020년 이후에 성공했던 보수 정당의 경험 뒤에는 다 명태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수사 뒤에 또 얘기할 문제고요.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대단한.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구 한복판에 가서 이준석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다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이 부담 없이 당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때는 윤석열이 어쨌든 박근혜 수사한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랬었죠.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을 뽑아줍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야겠네. 그 권력욕이라는 게 그런 건 거죠. 이게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면 아닌 척합니다. 태극기 부대건 정광훈이건 아닌 척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거에 속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시사 아저씨는 그런 회의가 있으신 거군요. 예. 속게 된다. 저걸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유권자, 주권자 개개인이 내 의중이 무엇이든 간에 접어줄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건 걱정할 만한 문제다. 그때 가면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실제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곤 해서 남을 속인다. 본질은 어쨌든 지금 살기 위해서 자꾸 고블린 상점에서 뭘 사는 그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을 보면서 우리가 2022년에 좀 당황했고 갸우뚱했던 문제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자,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수사 얘기를 어떻게 짧게 하지? 시사 아저씨는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해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뭔 게임인지는 알죠? 뭐 쫓아다니는 게임이죠. 그렇죠. 그 실시간으로 살인마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가 살인마가 되거나 하는 게임. 네. 이죠. 근데 해보면 도망치는 것보다 사냥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사냥하는 것만 하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 개발자를 능욕한 게임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 걸로 유명하죠. 네, 네. 개발한 사람이 이거 살인마하고 이거 고인물 4명이 쫓겨다니는 사람 했는데 계속 능력하고 뭐 플래시라이트로 눈 비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앨런 웨이크죠. 네. 아 그래요? 저 생존자 중에 앨런 웨이크가 새로 출시됐거든요. 아무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갖고 개발자가 처음에 웃으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심각한 얼굴로 그래갖고 꼼수 못 쓰게 하고 진짜 생존자 못 잡으면 되게 열받아요. 그 패치해가지고 뭘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게임 아니에요 이거? 살인마가 되면 게임이 무섭지 않아서 좋은데 대신에 정말 몸이 힘듭니다.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겠고 생존자 너무 빠르고 막.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 주로 군인들 데리고 있고 경찰은 자기네 경찰들 데리고 있습니다.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시끄러웠던 게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는데 검찰이 풀어줍니다. 뺀찌를 놔서 불승인이라고 하죠.
경찰이 용의자를 못 잡게 한 검찰의 이유는 언론발 그냥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검사다. 체포 주체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이다. 근데 경찰 측에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이 없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게 맞다면 검찰이 그럼 우리한텐 군검사 있지롱 이라는 건데 실제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냥감은 우리가 사냥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주 흔한 것부터 질문하죠. 검찰은 왜 이번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냐. 저는 언론인들이 처음 말하는 1번 논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에 공을 세워서 검찰의 위신을 드높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직의 명을 건. 예. 왜냐하면 이 수사를 성공한다고 검찰의 위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한테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권한을 더 주거나 지금 있는 권한을 뭐 뺏지 않아야 위신이 드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지금 체포한 사람들을 검찰의 수사 덕분에 모두 법정 최고형에 처해진다고 해도 검찰은 똑같이 해체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만 놓고 보면 지난 20년 동안 검찰한테 당한 피해와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지 않아요. 이걸 성공해도 검찰은 검찰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부의 우려대로 수사를 일부러 실패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용의자만 봐주고 나머지 용의자만 꼬리 자르기로 끝내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가정이 남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이제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 중에 아주 극단적인 게 그거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다 했는데 실제로 법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에 없으니까 네. 법원에 가서 수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왜 수사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증거 채택 안 합니다라고 모든 증거를 채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예, 그럼 막 다 풀려나고 막 군인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그러면 이제 검찰은 또 다시 돌팔매를 맞고 해체당할 거예요. 좋은 일이 없어요 검찰한테. 네. 예. 그러니까 그도저도 아니면 김건희 특검에 연루된 검사 혹은 이번 역모를 미리 알고 있던 검사들을 빼내기 위해서 말맞추기를 하는데 이 범죄자들이 필요하다. 검찰이. 본인들이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문제를 덮고 나가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나서고 있다. 밖에 안 남습니다. 저는 아직 근거를 충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정들은 그렇습니다. 엄청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 현 정보사령관을 검찰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했죠. 혹시 민주당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다그쳤다. 용의자들에게. 그러면 검찰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의도가 뭔지 아직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쌀 씨도 몰라요? 그 지금은 알 수 있는 게 없고 추정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의도를 이제 생각해 볼 뿐인데 이런 수사기관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부적절함을 뭐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거 자체가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검찰이 이제 손을 떼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비판은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뭐 하나라도 우길 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뭐 수사를 하든 검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 이후에 검찰이라는 조직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뭐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했는데. 그렇죠. 건가요? 뭐 그런 용도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검찰의 이제 수사권 조정 국면 때도 그렇고 검수완박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검수완박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검수완박을 얘기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 검찰을 미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쟁점이 심플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하면 되고 검찰이 이제 수사권으로 장난을 많이 쳐왔으니까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실제 소위 말하는 법조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접근해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바람직한 거냐, 그다음에 또
그게 언론적으로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해도 현실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부작용 없는 거냐. 그때 당시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 있잖아요. 경찰하고 검찰 사이에 6대 범죄만 이제 그렇죠.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해라. 그거부터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 변호사 업계의 이제 볼멘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거부터가 현장에 좀 혼란을 낳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건이 진도가 안 나간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을 예를 들면은 기소청으로 바꾼다든지 뭐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뭐 검찰을 완전히 빈 껍데기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구상이 논리적으로는 지금까지 검찰이 한 게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꼬린이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런저런 논거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무리를 했냐 그리고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을 하겠다라든지. 아직도 언풀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검찰의 세계에서는 그렇겠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우길 게 더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사건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건 뭐가 됐든 어쨌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협상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협상이든 간에 주도권을 가지면 이건 순전히 검찰의 시각에서 말이에요. 그게 상대의 시각에서는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상정을 하든 수사는 무조건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남는 장사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게 어떤 경우를 상정해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건 누구를 덮어주기 위해서건 자기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건 어떤 경우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여전히. 이해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쓰러진 이 사자를 뜯어먹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제가 그거가 왜 이해되냐면 이제 이 노상원 정보사령관 풀어주고 뺀지 먹고 지금 이러면서 자꾸 용의자들을 검찰이 데려가려는 것에 짜증이 난 경찰이 네. 드디어 공수처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이 고발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메시지가 주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시 말해 공수처가 처음 생길 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꿈꾸던 로망. 공수처가 검찰총장실을 압색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고 경찰이 얘기한 거거든요. 작게든 크게든. 이러면 수사하는 행위 자체도 전쟁의 일부죠. 검찰한테도.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의도된 것인지 뭐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전문 용어로 트롤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달라고 그럴 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줘야 되거든요. 법률상. 그러니까는 오히려 검찰이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부 이쟁점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내주면서 일부는 어쨌든 이쟁점은 해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뭐 일단은 할 수는 있다. 이걸로 해소가 됐는데 오히려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달라고 그랬으면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두 번을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안 넘겨줬잖아요. 네. 오히려 이거를 안 넘겨주고 수사를 계속하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재판에서 윤석열 측에 의해서 꼬투리 잡힐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넘겨주는 이유는 뭐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열심히 하려다 보니 뭐 그렇게 됐어요. 이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망쳐보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건지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밝혀질 거라고 보고 결국은 특검이 출범을 하면 특검이 다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검이 다 갖고 가면 해소될 문제긴 한데 특검이 나오는 데까지 또 한 달 걸린단 말이에요.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그렇죠. 그거 기다리는 동안 또 이게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 경쟁 혹은 사냥 경쟁은 지금이 시작이라 다음 주에 더 보고 더 신기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을 거고 오늘 시간을 끝내면서 보통 시사 프로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 모든 시사 프로가 한번 다 얘기하고 지나간 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큰일은 여자가 한다라는 명제를 거절할 수 없었던 한순간에 대해서 아, 네. 예. 지난주에 있었던 거부할 수 없던 밀레니얼, 그러니까 저는 늘 구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밀레니얼 여성과 Z세대 여성들이 이 가장 많은 쪽수를 채웠던 것.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아저씨들도 많이 나갔는데 네. 좀 못 미쳤죠. 제일 많았던 건 30대 여성. 네. 그 다음이 40대 남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치의 이 챕터, 젠더 챕터를 X세대들이 잘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궁금증이 커진 거예요. X세대들이. 이거 뭐야? 처음 알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하지? 왜냐? 안 보면 모르거든요. 혹은 관심 없으면 봐도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X세대 혹은 그 윗세대의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네. 이걸 처음 느낀 거예요. 이 구성 무엇? 진짜로 그러니까 목격한 게 처음이다. 네. 저 아이템 무엇? 처음 느낀 거예요. 다만 저는 이 문제를 2015년부터 9년째 골몰하고 언젠가부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까지 얼기설기 쌓아올린 주디스 버틀러의 도움으로 쌓아올린 가설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문화소가 얼마나 인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늘 믿습니다. 인류의 사회는 뭐 만년 이어졌으면 만년 동안 남성의 것이었어요. 부족 사회에서, 왕정에서 남성에게 여성은 사람이 아니어도 됐고 노획도 가능하고 수집도 가능한 대상이었고 물론 노예 신분인 남성은 입장이 다른데 현대의 남성이 자기가 노예였을 거라고 상정하지 않습니다. 지가 저 귀족이나 영주나 왕이었을 줄 알지. 그리고 공화정이 들어서죠.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부터 법률로 여성에 대한 어떤 범죄들이 막 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과 강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여성도 투표권을 갖죠. 이러면 정치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눈치를 보고 의견에 대해서 그런 힘이 생겼어요. 문화소를 유지하고 있는 남성은 집단으로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과 복지가 고도화됩니다. 이러면 일터의 경쟁자 중에 여성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유능해지고 권리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만나고 연애시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권리가 더 세진 사람을 파트너로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잘생겨야 돼요. 안 하던 의무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지 않던 의무도 많이 지게 되었어요. 딱 그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죠. 자본주의가 빠르게 발전한다는 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에 압도당하는 거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동소득만 가지고는 이제 못 먹고 못 살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범죄도 막 저지르고 성매매도 쉽게 하고 이러면서 돈도 더 잘 벌었어요. 월급만으로도 잘 살았어요. 가족을 구성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무엇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소를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남성이라는 전체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많죠. 다만 만년 넘게 사회적 DNA를 이렇게 계속 이어받았으면 그런 남성의 동물적 해석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더니 내가 누리던 것이 줄어들었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니까 그게 더 심해졌구나. 라는 게 통사적으로는 맞는 해석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극우와 극자가 만나서 같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극우와 극자 정당을 지탱하는 표는 주로 젊은 남성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지금 막 평론가들이 이 상황 처음 봤으니까 화동된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이 게임만 한다느니 남성 혐오를 막 미친듯이 내뿜고 있어요. 그렇지. 남자애들이 온라인에만 있다느니. 커뮤니티를 해서 그렇다. 아니 커뮤니티 여자도 해요. 집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다 평소에 온라인에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차별할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지금 남자들이 뭐가 지체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의 논란들을 이 스토리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첨부 인권이 뭐고 평등과 연대가 왜 좋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남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올해보다 50년 전이 더 살기 좋았고
50년보다 500년 전이 남성이 더 살기 좋은 때였다고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 근데 나는 저기는 처음 봤어요. 응원봉은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응원봉은 확실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그 어떤 게더링에도 안 나가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스포츠를 보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를 보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K-팝 업계의 주 상품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상술이 바뀐 것 때문이 아니지. 사실한테 불만인 건 그거예요. 네. 직업도 없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취미도 없어요. 나 안 만나요 사람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이제 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얘기하려고. 직업이 굳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동권이었어요. 나의 직업은. 그렇습니다. 네. 저의 직업은 한 뭐 두 가지가 운동권이 있었고 미디어스가 있었는데 주로 운동권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한 15년 정도는 운동권이었는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뭘로 조직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 운동권들의 생각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집회에 누가 어떻게 나오냐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집회를 열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어느 노조에서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셈을 합니다. 몇 명 정도가 그렇죠. 오느냐를 네. 갖고 금속노조에서 얼마 온다 그러고 그렇죠. 공군수에서 얼마 온다 그러고 어디서 얼마 그걸로 온다고 경쟁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다. 그거 가지고 셈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커먼 아저씨들이 이만큼 모여 있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급 의식이라는 게 왜 계급 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떠올릴 때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장면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망치 뭐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는 뭐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유럽이든 어딘 다 마찬가지거든요. 피클앤쇼벨. 예, 그런 상징이 만들어지는 게 전형적인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조직이 돼 있어 그런 거잖아요. 노동 현장의 그렇죠. 노동자들이 그렇게 조직된 게 네. 노동 계급의 어떤 정치로 표상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냐면 지금은 그 유럽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걸 노조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전통적인 노동 계급이 조직돼 있던 그 틀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아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형해화됐어요. 예. 그게 노동이 변화해서든 네. 아니면 뭐 조직이 변화해서든 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이유로 변화해서든 예, 뭐 정치가 변화해서든 옛날 말로 하면은 뭐 상부 구조의 변화든 하부 구조의 변화든 뭐든 간에 하여튼 다 형해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조직 형태가 조직된 사람들을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을 조직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새롭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집회에서 느낀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점에 사회적인 어떤 행동 양식을 조직한 것은 이게 오늘은 그게 K-팝이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K-팝이라는 산업에서 주로 이제 그 고객층은 2030 여성층이었던 것 같고 물론 남성도 있겠죠. 네. 근데 여성층이 많았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돈을 쓰는 비중은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여성층은 또 K-팝이라는 산업 내에서 뭐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평가이기도 할 건데 능동적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면은 팬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관련된 논평은 잠시 후에 유튜브에 업데이트되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저랑 김용대 그래요? 평론가가 또 떠듭니다. 네. 뭐 직접 나서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학습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이되어 온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행동해온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여성들이 주로 소비해왔던 방식으로 여성들이 주로 행동해왔던 양식으로 표출이 이번에 된 게 이 응원봉의 이 집회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번에 주목이 됐던 거는 이 K-팝의 양식으로 조직화돼 있구나. 이걸 본 거고. 그러면은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남성은 뭘로 조직이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제 바로 아래 세대인 거잖아요. 사실 좀 더 확장하면 제 세대이기도 한 건데. 네, 뭐 네. 밀레니얼들. 우리는 사실은 뭘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우리 게임으로 조직이 돼 있어요. 사실 아까 게임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게임과 게임의 옵션들로 조직이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여러 코드와 그것의 부가적인 형태의 커뮤니티와 꼭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어떤 담론들로 조직이 돼 있거든요. 인생에 게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게임 산업부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만약에 K-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중심의 어떤 소비 산업이다라고 본다면 게임은 그게 게임 산업이 꼭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남성 중심적인 산업인 거잖아요. 그 게임 산업이 스스로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겪어온 경험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지금의 이제 K-팝 산업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어떤 경험이나 자기들의 어떤 행동해온 방식하고 이 영역하고는 다른 것 같다. 오히려 게임이 그동안의 어떤 이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거나 게임 산업이 남성 중심의 코드를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별로 진보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동적인 방식으로 반영을 해온 측면들이 크고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은 게임 커뮤니티와 게임 담론에서 최근까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불평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가 없으면 얘기를 못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남성 소비자가 결집력을 가장 많이 정치적으로 보여주면서 칼을 휘둘렀던 사건들이 다 그 네. 이슈에 섞여 있죠. 집게손으로 대표되는. 예, 그렇죠. 그러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는 뭘까지 보냐면 한국, 일본, 중국의 게임들이 이제는 미국과 서구의 게임들보다도 앞서 나간다. 왜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 서구의 게임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발목이 잡혀갖고 죽을 쓰고 있을 때 이 동아시아의 게임들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서 막 뭐 그렇지 않은 걸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막 하면서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적으로 표현될 때는 소위 진보, 보수 이렇게 가를 때 어느 쪽에 가깝겠느냐라고 평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보수화 쪽에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뭘로 조직화되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게 요런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성 일반이 무슨 뭐 다 보수화돼서 집회 안 나왔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회 왜냐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네, 집회 많이 왔어요. 네. 여성들이랑 같이 온 모습도 많이 봤고. 그렇죠. 제가 한번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들리긴 들렀네요. 어떻게. 네, 아까 떠들고 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떤 상황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3, 4, 5 이렇게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네. 오타쿠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이거 보고 그게 흥미로웠어요. 거기 네. 온 집회에 온 남성들은 대부분 오타쿠 깃발 혹은 퀴어 깃발 아래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제 오타쿠 뭐냐면 제 생각에 뭐냐 네. 윤석열이 한 일이 게임적 세계관으로 보더라도 이건 게임적 세계관에서 최종 보스가 하는 일이에요. 네. 이번에 게임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은 윤석열이 한 일을 옹호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왜냐면 이건 이견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이 맞아요. 하는 것이고 최종 보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악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항의하고 뭔가를 바로잡는 액션에 나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적 세계관으로 보더라도.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게 조직이 어떻게 조직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왜 오타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오타쿠적 세계관에서는 최종 보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찔러러 가야 되는 거죠. 오타쿠의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타쿠들이 좀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렇게 조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만약에 노조로 조직돼 있었으면 머리띠 두르고 노조가 나왔겠죠. 맞아요. 예, 근데 오타쿠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오타쿠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12월 3일 밤부터 가장 먼저 텐트를 넓게 쳤던 건 민주노총이거든요. 네. 그 조직은 형해화되지 않고 아직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만 숫자에서 동네 덕후들한테 압살을 당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게임 사례를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네. 똑같은 게임을 소비를 해도 남성은 조직화가 안 되거나 온라인에서 그칩니다. 남성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해요. 플레이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다 남자예요. 근데 실제 중요한 경기에서 돈 써주는 사람, 팀 물건에 돈 써주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에요. 네.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 게이머 매니아들, 커뮤니티에 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할까? 야구 누구나 다 보러 가는데 엠팍에 모여있는 남성들과 현장에 모여있는 여성들은 뭐가 다를까? 이게 경험이 주는 문화소의 문제. 네. 그래서 여성 아이돌과 남성 아이돌 소득도 그 차원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자주 나가봤다. 어떤 성별이. 어떤 성별은 자주 안 나가봤다. 근데 그건 이제 남성이라는 정치적인 입장을 질 수밖에 없는 피동형적인 존재에서는 저는 해줄 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쓰는 일도 나가서 공화정을 위해 싸우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모두 남자가 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에 문화소를 학습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피로에 낮아빠지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내가 왜 이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 강요하거나 나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내가 최현자식을 다 먹여 살려야 돼? 머리 쓰는 건 다 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내가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소극적이 됐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옳은 항변도 있고 이상한 궤변도 섞여 있는데 그걸 다 합해서 보면 저는 결국은 상당수의 남성들이 불평등할 때가 더 좋았다라는 본능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덜 PC한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맥락과 경험이 있고 그 맥락과 경험 속에서 어쨌든 간에 남성 강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향수 내지는 뭐 과거에 대한 지향이 뭐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뭐 계속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게임은 바뀌어야 한다. 네, 뭐 이것도 게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동년배 남성을 제일 20대 남성을 제일 많이 만나본 입장에서 느꼈던 공통점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위선적인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지해지기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정말 공교롭게도 어제 한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이제 에세이를 좀 첨삭해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본 건 아니고 우연히 친구가 보여줬는데 자신의 남동생의 이제 에세이라고 이제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뉴스를 보고 놀러 나갔다가 죽은 건데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근데 안전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길래 봤더니 그게 야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안 보고 그냥 자기들 뭐 정당들 간의 갈등이 이용하려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중에 다시 또 통과가 됐대서 봤더니 그때 보니까 또 수사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더니 자기는 정치를 더 보기 싫어졌다는 내용의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게 결말이었어요. 와. 결국 다 똑같고 나는 그 피해자들도 잘못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거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 나는 그 해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정치를 안 볼 거야. 와, 똑똑하네요. 학부 초입인데 50대 평론가들도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주로 보수 평론가들이 하죠, 그 얘기. 네. 앞으로는 금방 나아지겠네. 어제 딱 이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요. 속고 이용당하는 게 싫다. 네,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냉소주의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냉소 사회라는 책을 쓰셨고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쭉 보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약간 꼰대 같은 얘기죠 사실. 꼰대 눈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나이 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또 하나의 클리셰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용당하고 각자에게 다 계산이 있고 각자에게 이제 꿍꿍이가 있어서 나만 뒤통수 맞고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그게 또 하나의 클리셰이고 나 자신이 그 클리셰에 빠지는 거거든요. 또 그 오히려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 클리셰에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그 클리셰에 빠지는 것도 이용당하는 거야. 그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할 게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클리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그 뭐 게임, 뭐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런 데죠. 뭐 사실 제가 그것의 어떤 사회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리셰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은 주소비층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술 탓하지 말라고 배우고 사는 건데 예술은 반영하는 거니까. 예술에 복귀해야 한다. 이제는 아니라니까. 네. 예. 래퍼와 그냥 됐고 예술에 복귀해서 집으로 복귀하세요. 클리셰를 깨야 한다. 시사시 문답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용의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시 수고하셨고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원대로라면 윤석열의 지지율 조사를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쵸. 네. 이것을 가지고 신수원 소장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가 끝난 거죠. 네,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